조선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선은 나를 나는 이해하지 조선을 못했지만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공군은 조선을 허균은 유서의 마지막을 쓴다. 날이 밝으면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을 앞두고 그는 잠시 글쓰기를 멈추고 자신의 삶을 회상해 봅니다. 도승지, 마지막 밤을 정리하십시오. 허균은 고개를 들고 말없이 촛불을 바라본다. 길동은 자유를 얻었지만 나는 왜 자유를 잃었는가? 밖으로 붓을 움직이는 손끝에 힘이 실리며 그가 적고 있는 글 속에 자신의 꿈과 현실이 겹쳐진다. 그는 길동이 상징하는 자유와 자신이 놓친 기회에 대해 생각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었나 아니면 나는 그저 이 세상에 순응하려 했던 것이었나? 내가 이 차에 지금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나의 끝을 알리고 있다. 길동은 나의 이상을 구현한 존재였지만 나는 그 자유를 품을 수 없었다. 허균의 손끝이 붓을 움직이며 종이에 남겨지는 마지막 글. 글은 그의 마음속에 있던 꿈이자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끝나야 한다. 그는 마지막 결정을 내린다. 자유와 평등을 위한 나의 싸움은 이름을 이제 여기서 대신할 수 멈춰야 있어다. 한다. 먼 훗날 길동이 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있기를. 나의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조선의 반역자, 미래의 선구자를 시작하겠습니다. 1569년 봄, 강릉 초당동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허엽의 막내 아들 허균이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누나 난설어는 아기 허균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눈빛이 범상치 않구나. 허균이 9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미 그는 수백 편의 시문을 지었고 조선 팔도에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어른들은 그를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같은 또래 아이들에게 허균은 이상한 아이였어요. 야, 허균이 또 책만 보고 있네? 저 애는 우리랑 안 놀아. 맨날 어른들하고만 얘기하잖아. 허균은 마당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는 그에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조선의 역사와 철학이 가득했으니까요. 해가 지고 서당이 파한 후였습니다. 허균은 아버지 허엽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저는 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균아, 앉거라.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단다. 내가 보는 세상과 그들이 보는 세상이 다른 거지. 그것이 너의 축복이자 동시에 너의 저주가 될 것이다. 저주라고요? 너무 일찍 깨어난 사람은 외롭단다. 세상은 너의 능력을 인정할 때까지 너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균아, 기억하거라. 너의 능력만이 너를 이끌 것이고 그것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럼 저는 평생 혼자인가요? 그날 밤 허균은 마루에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9세 아이의 눈에 비친 달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허균의 마음속에는 이미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대우를 받는가? 왜 능력이 아닌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가? 왜 세상은 이토록 불평등한가? 9세 아이가 던지기엔 너무 무거운 질문들이었죠. 허균은 그날 밤 또 한 편의 시를 완성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른 자가 멀리 보지만 외로움도 함께 커지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 부르지만 나는 단지 너무 일찍 눈을 뜬 아이일 뿐. 다음 날 아침 허엽은 아들이 쓴 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어요. 9세 아이가 쓴 시라고는 믿을 수 없었죠. 이 아이는 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늘이 너무 큰 재능을 주신 것은 아닐까? 그해 겨울 허균은 서당에서 처음으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훈장이 서울 출신 학동을 차별하는 것을 보고 그는 참지 못했어요. 훈장님, 왜 저 아이는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까? 그 아이도 글을 배우려 온 것인데 말입니다. 허균, 너는 어린아이가 어른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도란다. 그 법도가 옳지 않다면요? 내가 감히 조선의 법도를 부정하는가? 그날 허균은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죠.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만들 것이다. 9세인 허균, 그는 이미 조선 최고의 천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천재라는 이름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죠. 바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깨어난 천재, 너무 멀리 본 아이. 그가 걸어갈 길은 외롭고도 험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허균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범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나는 혼자일지라도 옳은 길을 갈 것이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1589년 가을 허균은 20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사건이 일어났죠. 누나 난설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겨우 27세의 나이였어요. 허균은 누나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난설언의 방에는 그녀가 평생 써온 시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 시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쓴 글이라는 이유만으로요. 누나, 눈을 뜨세요. 제발, 눈을 뜨세요. 난설언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균아, 내가 죽거든. 내 시들을 모두 태워다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누나의 시는 조선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여자로 태어났고 여자의 글은 이 세상에서 아무 의미가 없단다. 허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나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시인이었어요. 하지만 조선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시인으로 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누나, 그대는 왜 그토록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그대는 세상의 기준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까? 난설언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이유는 내 성별과 출신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나를 여자로, 그대는 남자로 태어났다고 정해놓았으니 어찌할 수 없수오. 균아, 그대만이라도 이 세상을 바꿔다오. 누나, 약속하거라. 그대의 능력으로 이 불평등한 세상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누나.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그날 밤 난설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허균은 누나의 시를 손에 쥔 채 밤새 울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허균은 누나의 관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난설언을 불운한 여인으로만 기억했어요. 천재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여자로서만요. 허균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누나의 시를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여자라는 이유로,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재능이 묻히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는 누나의 유고를 모아 난설언 집을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어요. 허균, 여인의 시를 책으로 엮다니. 그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오. 법도? 재능을 묻어버리는 것이 법도라면 그 법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대는 그 말로 인해 화를 입을 것이오. 상관없습니다. 누나는 평생 억눌려 살다 가셨습니다. 적어도 죽어서라도 세상이 누나의 재능을 인정하게 만들겠습니다. 허균은 밤낮으로 누나의 시를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누나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시 한 편 한 편마다 그녀의 눈물과 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집가니 옥에 갇힌 새가 되고 자식 낳으니 날개마저 꺾이는구나. 재능이 있어도 쓸 곳 없고 꿈이 있어도 펼칠 수 없으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허균은 그 구절을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신분제 사회가.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허균은 난설언 집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신을 통해 명나라에까지 전했죠. 조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계가 인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얼마 후 명나라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난설언의 시가 명나라 문인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허균은 누나의 묘 앞에 섰습니다. 누나, 이제 세상이 누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외면했지만 세계는 누나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누나, 저는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제2, 제3의 난설언이 또 생겨날 것입니다. 그날 이후 허균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천재 소년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세상을 바꾸려는 혁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1597년 허균은 28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그는 명나라 사신단의 일원으로 중국 베이징에 갔어요. 그의 인생을 바꿀 여행이었습니다. 베이징의 거리는 조선과 달랐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장사하는 사람들, 능력만으로 출세하는 관리들,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허균은 한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서양 선교사가 쓴 책을 발견했죠. 이게 무엇입니까? 서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서양에서 온 천주교 서적입니다.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쓴 천주실이라는 책이지요. 허균은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신분도 성별도 출신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그 사람의 영혼과 행실만이 중요할 뿐이다. 허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평생 꿈꿔온 세상이 여기 글로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을 살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금서라고 들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꼭 사야겠습니다. 허균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책을 읽었습니다. 밤새도록 읽었어요. 그의 눈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며칠 후 허균은 조선인 승려 사리온을 만났습니다. 사리온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공부한 승려였어요. 스님, 제가 본 서양 사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니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리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균, 그것은 가능한 일이요. 아니,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일이지. 부처도 말씀하시지 않았어? 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신분이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이 중요한 것이요. 그렇다면 조선은 왜 이토록 신분에 집착하는 겁니까?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평등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특권은 사라지니까요. 허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소. 하지만 허균, 그것은 매우 위험한 길이요. 조선의 기득권은 그 누구도 그들의 특권을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제 누나처럼 재능이 있어도 신분 때문에 묻히는 사람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리온은 허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허균, 그대는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요. 하지만 기억하시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야 하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 허균은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중국의 사상은 조선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사람의 능력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가 아닐까? 나는 조선으로 돌아가 이 사상을 전파하겠다. 설령 그것이 나를 파멸로 이끌지라도. 베이징에서의 석 달은 허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문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상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 허균은 압록강을 건너며 생각했습니다. 조선아, 나는 돌아간다. 그리고 너를 바꾸겠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억압하는 재능들을 위해 나는 싸우겠다. 강물은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허균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이 1602년 허균은 33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조정의 관리였지만 다른 관리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서울, 기생, 천민들과 자유롭게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허균은 김홍도라는 젊은 화가를 만났습니다. 김홍도는 서울 출신이었어요. 뛰어난 재능이 있었지만 신분 때문에 관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허균 대감, 소인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그려도 저는 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아버지가 양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허균은 김홍도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정말 뛰어난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조선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출신만 보고 있었습니다. 김홍도, 그대와 나의 차이는 출신에 있지 않소. 우리는 모두 능력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고 나는 믿소. 하지만 대감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꿔야지요. 나는 반드시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겠소. 그날 이후 허균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조정회의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신분제를 비판했어요. 신분제는 조선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재능 있는 자를 등용하지 않고
오직 출신만 보고 관직을 준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다른 관리들은 경악했습니다. 허기훈, 그대는 조선의 근본을 부정하는가? 근본이 잘못되었다면 바꿔야지요.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반역이요. 반역이라니요? 나는 단지 나라를 위한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허균은 조정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상관들은 그를 미워했어요. 허균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너무 앞서간 것 같소. 여보, 그만두세요. 이러다 화를 입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소.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외면할 수 없단 말이오. 어느 날 밤 허균은 한 기생의 집을 찾았습니다. 춘향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노래와 시에 능했지만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천대받고 있었습니다. 춘향, 그대의 시를 보았소. 정말 훌륭했소. 대감님, 하지만 저의 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생이니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오. 재능에는 신분이 없수오. 대감님은 정말 다른 양반이십니다. 다른 양반들은 저희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데. 허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향, 나는 약속하겠소. 언젠가 이 나라에서 신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대우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런 날이 정말 올까요? 반드시 오게 만들겠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허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점점 더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혔어요. 조정은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그의 친구들조차 그를 멀리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허균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평민 출신이었지만 학식이 깊었어요. 대감님, 세상을 바꾸려는 뜻은 좋지만 너무 급하게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물은 천천히 흘러야 바위를 뚫습니다. 하지만 노인장, 이대로라면 10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살아있어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균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누나의 마지막 부탁이, 김홍도의 슬픈 눈빛이, 춘향의 한숨이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갈 수 없수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재능이 묻히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신분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나는 서둘러야 하오. 1607년 허균은 38세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글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는 홍길동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출신 홍길동이 불평등한 세상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였어요. 허균은 밤마다 글을 썼습니다. 붓을 들 때마다 그의 손은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사상과 꿈을 담은 선언문이었습니다. 길동은 서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다. 그것이 조선의 법도였다. 허균은 자신의 친구 김홍도를 떠올렸습니다. 김홍도도 서울이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허균은 길동에게 자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길동은 신분의 벽을 넘어 활빈당을 만들고 탐관오리를 징벌하며 마침내 자신만의 나라를 세웁니다. 어느 날 밤 허균은 상상 속에서 길동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길동, 내가 말하는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이어야 하오. 사람들은 능력만으로 평가받고 신분이나 출신은 의미가 없어야 하오. 선생님의 말대로라면 나와 같은 사람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니. 그것이 꿈처럼 들리오. 꿈이 아니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현실이오. 하지만 선생님, 조선이 그것을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는다면 조선을 바꿔야지. 허균은 석 달 만에 홍길동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글로 썼어요. 양반들만 읽는 한문이 아니라 백성들도 읽을 수 있는 한글로 쓴 것입니다. 친구들은 경악했습니다. 허균, 이것은 너무 위험하오. 서울이 주인공이라니, 그것도 역적이 되어 나라를 세운다는 내용이라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아야 하오. 조정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상관없소. 나는 이미 각오했어. 홍길동전은 순식간에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양반들은 분노했지만 백성들은 열광했어요. 서얼들은 울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김홍도가 허균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소인이 홍길동전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인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렇죠, 김홍도. 이것은 그대의 이야기이자 모든 서울의 이야기요. 아니, 신분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이의 이야기요. 대감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소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당장은 아닐 것이요. 하지만 언젠가 이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이요. 하지만 조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영의정이 왕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전하, 허균이 풀어난 소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서울이 역적이 되어 나라를 세운다는 내용이니 이는 백성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허균을 잡아들여라. 하지만 허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조정에 나갔어요. 허균, 그대가 쓴 소설이 문제가 되고 있어. 무엇이 문제입니까? 서울이 주인공이라는 것, 그가 역적이 된다는 것,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문제요. 그것은 단지 소설일 뿐입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상상이라 해도 그것은 백성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 허균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만약 소설 속 이야기가 백성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그것은 소설의 잘못이 아니라 현실이 잘못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조정은 숨죽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허균은 그날 풀려났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1610년 허균은 41세가 되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고 허균은 잠시 희망을 품었어요. 광해군은 개혁적인 군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허균은 광해군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지금 조선은 신분제 때문에 수많은 인재를 잃고 있습니다. 서울과 평민 중에도 뛰어난 인재가 많습니다. 이들을 등용하십시오. 광해군은 허균의 상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허균을 불렀어요. 허균, 그대의 뜻은 알겠소.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소. 전하, 백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은 신분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신하들이 반대할 것이요. 나는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요. 그렇다면 전하께서 강력히 밀어붙이셔야 합니다. 광해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균, 그대의 말은 듣기 좋으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소. 나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오. 그런 이상론은 나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뿐이요. 허균은 실망했습니다. 광해군마저 현실 정치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허균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서울과 평민 출신 학자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조정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끼리라도 학문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학문을 토론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만으로 평가하는 모임이었어요. 허균은 이것이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이것마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밀정이 보고를 올렸어요. 허균이 서울과 평민들을 모아 비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신분제 폐지와 개혁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대신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역모의 조짐이요. 허균을 당장 체포해야 하오. 하지만 광해군은 주저했습니다. 허균은 조선 최고의 문인이었고 그를 함부로 다룰 수 없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오. 허균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위험합니다. 나는 멈출 수 없소.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내가 누나에게 약속했어. 이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하오. 하지만 당신이 죽으면 그 약속도 의미가 없어요. 죽는다 해도 나는 해야 하오. 이것이 내 운명이요. 1618년 허균의 모임이 발각되었습니다. 조정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역모 혐의로 허균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618년 가을 허균의 집이 광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역모 혐의였어요. 허균은 49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허균은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허균, 전하의 명이니 순순히 따르시오.
허균은 책을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고 있어. 준비는 되어 있어.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여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소.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요. 무슨 말씀을? 당신은 영모 같은 건 하지 않았잖아요. 허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영모를 한 것이 아니요. 단지 세상을 바꾸려 했을 뿐이요. 하지만 조선은 그것을 영모라 부르는구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누나를 기억하오. 김홍도를 기억하오. 춘향을 기억하오. 그들은 모두 재능이 있었지만 신분 때문에 고통받았소. 나는 그들을 위해 싸웠을 뿐이요. 군졸이 허균을 끌고 갔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허균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의금부 감옥은 어두웠습니다. 허균은 차갑고 좁은 방에 갇혔어요.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며칠 후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신들이 허균 앞에 앉았어요. 허균, 그대는 영모를 꾀했는가? 영모라니요? 나는 단지 신분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영모요? 조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 영모가 아니고 무엇이요? 조선의 근본이 잘못되었다면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신들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감히 이 나라의 법도를 부정하는가? 법도가 사람을 죽인다면 그 법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소. 허균은 역적이요. 그날 밤 허균은 옥중에서 마지막 시를 썼습니다. 세상은 나를 역적이라 하지만 나는 단지 옳은 것을 말했을 뿐.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내 뜻은 하늘이 아시리라. 사형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618년 10월 22일 허균은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처형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허균을 비난했지만 서울과 평민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김홍도가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 내어 울고 있었어요. 허균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집행관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허균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나는 나의 신념을 위해 싸웠소.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하지 않소. 언젠가 이 땅에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이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나를 기억할 것이요. 허균의 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김홍도는 허균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실성한 듯 앉아 있었어요. 부인 소인이 대감님의 유품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글들을 모두 남겨주세요. 언젠가 세상이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김홍도는 허균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홍길동전 원고, 수많은 시와 글들. 모두 허균의 피와 땀이 배어 있었어요. 조정은 허균의 모든 책을 불태우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김홍도와 몇몇 제자들이 몰래 숨겼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글들이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허균이 죽은 후 300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망했고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허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1920년대 한 역사학자가 허균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허균은 단순한 역적이 아니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였다. 학자는 허균의 글들을 읽었습니다. 홍길동전을 읽고 허균의 상소문을 읽고 그의 시를 읽었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400년 전에 평등과 인권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근대 민주주의의 씨앗이 아닌가? 학자는 논문을 썼습니다. 허균은 조선 최초의 민주주의자였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학자가 허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허균의 홍길동전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 이것은 신분제에 대한 저항이자 평등한 사회를 꿈꾼 선언문이다. 허균이 주장한 능력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같다. 허균은 여성의 권리를 옹호했다. 그의 누나 난설원의 시집을 세상에 알린 것이 그 증거다. 1970년대 대학교에서 허균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열광했어요. 허균은 우리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4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꿈꾸었습니다. 한 교수가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허균을 보십시오. 그는 당대에 역적으로 죽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를 선구자로 기억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시대를 앞서갑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외롭습니다. 2000년대 허균의 생가가 복원되었습니다. 강릉 초당동에 허균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얘야, 이 사람이 바로 허균이란다. 400년 전에 이미 평등을 외친 위대한 분이지. 할아버지, 그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단다. 아주 용감하고 훌륭한 분이셨지. 다만 너무 일찍 태어나신 거야. 기념관 벽에는 허균의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신념을 위해 싸웠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하지 않는다. 어느 학술대회에서 한 학자가 발표했습니다. 허균은 조선시대의 반역자가 아니라 근대 사상의 선구자였습니다. 그가 주장한 평등, 능력주의, 인권,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자가 덧붙였습니다. 허균이 만약 오늘날에 태어났다면 그는 존경받는 개혁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400년 전에 태어났고 그래서 역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앞서간 자의 비극입니다. 허균의 묘 앞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묵념합니다. 특히 서울 출신이었던 이들의 후손들, 평민의 후손들이 자주 찾아와요. 한 젊은이가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허균 선생님, 선생님이 꿈꾸던 세상이 이제 왔습니다. 신분제는 사라졌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선생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허균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내가 외롭게 싸웠던 그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오늘날 홍길동전은 한국 문학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 번역되었어요. 허균은 더 이상 역적이 아닙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이자 평등을 꿈꾼 사상가이자 조선 최고의 문인으로 기억됩니다. 400년 전 처형장에서 죽어간 그 남자, 세상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남자, 너무 일찍 깨어나 외로웠던 그 남자,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가 얼마나 옳았는지를, 그가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유산을 남겼는지를. 허균, 그는 조선의 반역자였지만 미래의 선구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선의 반역자, 미래의 선구자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